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쿨롱이라는 단위 있죠. 쿨롱. 전하의 단위. 전하의 단위로서는 쿨롱. 쿨롱이라고 이제 읽고 서기는 C, 대문자 C로 쓰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 전하의 단위 요것의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쿨롱이란 단위는 사실은 쿨롱 이전에 이 전류의 단위가 정의됩니다. 이제 우린 암페어를 쓰죠. 근데 암페어는 사실 쿨롱을 초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도선에 단면적이 있으면은 어떤 단면적,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죠.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2암페어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요거는 단위 시간당 2쿨롱이 단면적을 통과한다는 뜻이죠. 단면적 통과한다. 그래서 이제 쿨롱이란 단위는 암페어란 단위가 정의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1암페어가 정의됐다. 그럼 1암페어라는 전류를 계속 흘려가지고 1초 동안 흘린단 말이죠. 그때 그 단면을 통과한 게 1쿨롱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전류의 단위 이거를 정의합니다. 이거를 정의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전류의 단위를 그 1암페어가 뭐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다음 요 암페어에다가 이제 세컨드를 곱한 게 쿨롱이 되죠. 그래서 쿨롱은 암페어 곱하기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요게 정의되면은 세컨드는 이미 우리가 정의돼 있죠. 1초라는 거는 물론 1초, 1m, 1g, 1kg 이건 어떻게 정의되느냐는 거 따지진 않았는데 우리는 이건 이제 뭐 역사적으로 정의가 됐다고 봐야죠. 그 1m라는 거리라는 게 왜 하필 이거를 1m라고 했느냐? 그건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요 거리를 우린 1m라고 그러겠다. 요만큼 이제 그거를 100조각 낸 거를 1cm 하겠다. 그건 부수적인 거. 1m가 정의되면은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다 정의되죠.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다 정의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암페어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컨드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 이제 쿨롱을 정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암페어 정의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 안 했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이 비오사바르 법칙에 자, dB를 우리가 이렇게 했죠. KM에 IDL 크로스 R 해가지고 R의 삼성이다. 자, 요 오른쪽 요 부분은 이제 전류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P점 예를 들어서 P점까지 거리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값인데 요 KM 하는 게 비례상수죠. 근데 KM 값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KM 값이 사실은 여기 이제 나중에는 4파이분의 뮤 제로로 쓰는 거죠. 4파이분의 뮤 제로로 쓰기로 나중에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일단 KM 값을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다 해가지고 참고로 전기장에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전하가 있을 때고 전하로부터 R 이것도 삼성이죠. 자그마한 DQ라는 전하인지 전하입니다. 소스입니다. 붙다가 R을 바로 곱했죠 그냥. 요때 이제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조금 기하학적인 그런 측면이라면은 여기 비례상수 아닙니까? 요 비례상수 K는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8.9876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K 값 여기 물론 이제 쿨롱의 법칙에 나오는 그 K인데 어쨌거나 그거로부터 이제 전기장을 정의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이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전기장에 등장하는 K입니다. 사실은 1A가 정의가 이미 돼 있던 거예요. 묘하게도 1A가 정의돼 있었고, 그래서 그 1A라는 전류에 정의된 1A를 이용해서 1쿨롱이 이제 덩달아서 정의되고요. 그다음 그 쿨롱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장을 쓰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일단 정의된 이상은 이제 새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요 K 값은 이제 실험에 의해서 나온 값이에요. 비례상수는. 근데 요 B를 결정하는 전기장 결정하는 K는 이렇게 아주 그 숫자가 복잡하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8.9876 뒤에 계속 되는데 그냥 카트 친 거죠. 그에 반하면 KM은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10에 마이너스 7승 해가지고 0.00000001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뒤에 1. 얼마 그런 게 없어요. 딱 정확한 숫자입니다. 요거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요거는 뒤에 무시된 거죠. 뒷자리는 무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러냐는 질문을 사실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 KM 값이 이렇게 정확한 값이냐? 물론 이제 뮤제로도 마찬가지죠.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KM이니까 이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선 뉴턴 per 암페어 제곱이죠. 이 4파이 파이는 물론 무리수죠. 하지만 그거 파이는 정해진 거로 본다면 이것도 정확한 값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리 정확하냐? 왜 이리 정확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A의 정의를 소개하려는 거예요. 1A의 정의를 소개하려는 겁니다. 1A가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 자, 정의는 이렇습니다. 도선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자, 도선에 이제 이거는 충분히 길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요. I라는 전류를 흘리고 여기도 전류를 흘립니다. 똑같이 I라는 전류를. 자, 요 거리를 1m로 둡니다. 1m.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도선 1이라 그러고요. 도선 2라 그럽시다. 자, 그럼 도선 1에 의하여 도선 2 부분에 생기는 자기장이 얼마냐? 자, 이 질문 우리 이제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죠. 요 거리를 지금 1m로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R이라 그러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요 1을 갖다가 쓰고 여기에 이제 요 점을 P점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래서 B의 1에 의하여 P점에 생기는 자, 이 뜻이 도선 1에 의하여 P점에 생기는 자기장이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죠. 이미 계산했죠? 이거는 뭡니까? 1에 의하여 P점에 생기는 자기장은 2파이 거리가 R이죠. 이 R을 1m로 잡았는데 일단 R로 그냥 쓰였습니다. 곱하기 뮤0 곱하기 I죠. I. 자, 요거 이제 일부분의 전류가 지금 중요하니까 1부분, 2부분 전류는 똑같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부분의 전류를 선다고 쓴 거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이용하면 되죠. 오른손 딱 잡아보시면 1쪽에 전류 흐르는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놨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넘어가는 방향에 저기 안으로 쑥 들어가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 바로 P점에서의 자기장이고 P점뿐 아니라 도선 이 부분에 다 똑같죠. 이 대칭성 때문에
일부분의 도선의 길이를 무한대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요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도선이 일부분의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도선 중, 요 이제 그 중에 요만큼 요 부분이 일부분을 생각하지, 일부분. 요 길이를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1m로 잡습니다만 L이라고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선 중 길이 L만큼의 부분이 이제 1이 만든 1입니다. 1이 만든 자기장 크기는 방금 계산했죠. 에 의하여 받는 힘이 얼마냐. 자, 인 대답할 수가 있죠. 요 L 부분이 받는 힘이니까 F의 L 부분, L자를 쓰겠습니다. 길이 L 부분이 받는 힘. 요거는 기억납니까? I DL T자는 안 써도 됩니다. IL 크로스 B죠. 요 우리 이제 점전화가 받는 거는 QV 크로스 B고, 그 다음에 도선의 일부가 받는 거는 IL 크로스 B라는 거 배웠죠. 자, 요 이제 I는 똑같이 I로 잡았으니까 I 쓰면 되고요. L 길이 나와 있고 B가 나와 있죠. 자, L 길이는 전류 방향이죠. I 곱하기 길이는 L이고 저 북쪽을 향하죠. 곱하기 B는 위에 써놨죠. 2파이 R분의 U0I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2파이 R분의 U0 I 제곱 L이죠. L U0 I 제곱 L, 그렇죠. 그 따다가 위를 향하고 크로스 나오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 참고로 여기 이제 4파이분의 2뮤제로 I 제곱 오버 RL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여기 뭡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 KM이죠. 그래서 2KM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요 벡터가 봅시다. 위를 향하는 벡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로 곱하면은 요렇게 위를 향하는 벡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방향은 요 방향이 되죠. 요 방향이 됩니다. 요게 요거라는 각자 확인하세요. 이런 거 잘 해야 됩니다. 각자 확인 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1에 흐르는 전류하고 2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는요, 두 번째 도선이 첫 번째 도선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일력이 됩니다. 일력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동일할 때는 도선 사이에 일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 길이가 받는 힘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정하겠습니다. 자, R을 1m로 둔다 그랬죠. 그리고 L도 1m로 둡니다. 그때 자, 이제 이겁니다. I의 단위를 암페어로 쓰는데 요거 1암페어일 때, 그러니까 힘이 F의 값이 이제 크기만 보면 인력 방향은 알았으니까 이 값이 2 곱하기 이 값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값을 그렇죠.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성 뉴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거리 1m 떨어진 두 도선 사이에
한쪽에서 다른 쪽 사실 1에서 2로 하나, 2에서 1로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의상 1은 말하자면 배경이고 1을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1을 주인공해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2 도선의 단위 길이가 받는 L이 1m가 받는 힘이 2 곱하기 10 마이너스 7성 뉴턴이 되도록 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를 1A라고 정의해야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전류를 이걸 뒤에 써야 되는 거죠. 전류를 1A라 한다라고 정의함.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제 1A로 정의되었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요거 이꼬르 그대로 쓰면 2 곱하기 km 곱하기 이제 I 제곱이 1A로 썼으니까 1A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 분의 R은 1m고 L도 1m죠. 일단 없어지고요. 그래서 요걸 정돈하면 따라서 km 이꼬르 2 곱하기 1제곱은 1이니까 2 곱하기 암페어 제곱 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돈하면은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per 암페어 제곱이다. 그래서 km 값이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자기장에 등장하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1A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1A를 정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쿨롱은 자동적으로 정의됐습니다. 그러니까 1쿨롱을 또 뭐 다른 식으로 또 정의하고 하면 안 맞죠. 1쿨롱하고 암페어하고 맞추려면 쿨롱이 암페어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오죠. 세컨드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쿨롱 법칙에서는 더 이상 이제 픽스할 게 없으니까 실험에 의해 가지고 비례상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K 값이 아주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부수적으로요. 도선에 요 이제 I1, I2 해가지고 이때 서로 작용하는 힘, 단위 길이가 받는 힘을 계산하면은 이 방향이 같으면은 인력이고요. 같은 방향이면 이미 계산했죠. 우리는 물론 I1, I2를 똑같이 했는데 뭐 달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일 때는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죠. 다른 방향일 때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사항은 다 끝났고요. 자기장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자기장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모멘트를 정의하고 자기와 벡터 정의하고 또 물질 속에 들어갈 때는 H라는 걸 정의했죠. 자기색이. 자, 이런 것들을 쭉 정의하는 거를 다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후반부는 뭘 공부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페르데이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페르데이 법칙. 영어로 쓰면 페르데이 is law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법칙이냐? 전자기학에서 이제 이 자기장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요,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 어떤 폐회로가 있습니다. 닫힌 회로예요. 닫힌 회로. 뭐 회로 좀 되겠죠. 회로 실제로 도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바깥에도 자기장이 있겠죠. B 필드가 이건 뭐 자석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위에 다른 어떤 회로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외부에 자기장이 놓여 있는 위치에 주어진 회로요. 회로를 C라 그럴까요? C라는 회로를 갖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정의하느냐면 회로 내부, 회로는 닫혀 있으니까 항상 그 안에 면적이라는 게 있죠.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선속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자기 선속이라 그래요. 자, 페르데이 법칙을 소개하기 전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소개하는 거죠. 자기 선속은요, 요 주어지는 C의 내부 면이죠. 내부 면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면. 그 면에서의 자기장의 면적 적분한 거. 요 면을 잘게 쪼개 가지고 그 면에 이 면에 이 벡터 방향하고 B 방향이 이제 뭐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도트로 곱한 거죠. 그런 걸 몽땅 모아준 거예요. 요건 우리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할 때도 이런 개념이 나왔었죠. 그때는 전기 선소 관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장을 갖다가 면적 적분해 준 거죠. 자기 선속은 단위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테슬라 곱하기 미터 제곱이겠죠. 자, 이렇게 정의한 요 자기장의 자기 선속, 요 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양을 가만 그대로 놔두면 변화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에 따라 변하면 요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놀랍게도 요렇게 변하면은 말이죠. 요 회로에 C가 회로죠. 바로 C 회로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요 유도 기전력 하는 게 뭐냐면은 배터리 효과예요. 배터리 효과. 배터리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배터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로가 이제 도선으로 돼 있는 게 회로죠. 예를 들어 회로에 만약에 배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회로의 전류가 안 흐르겠죠. 기전력이 없어서 안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뭘 줍니까? 배터리 양단에 전이차가 있죠. 그래서 배터리의 오른쪽 전이하고 왼쪽 전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오른쪽 전이에서 왼쪽 전이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도선상에 뭐가 생깁니까? 전이차가 생기면 그 반드시 나타나는 게 바로 전기장이죠. 내부에 전기장이 생겨가지고 그 도선 내부에 있는 전하들이 전기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은 배터리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전력을 제공하는 요소죠. 근데 놀랍게도 배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속을 변화시켰더니 이 회로 안에 기전력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도선 안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마치 배터리를 이어주면 전기장이 생기듯이. 자, 그래서 그 기전력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회로를 볼까요? 이런 회로가 회로의 요소는 안 그리겠습니다. 여기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배터리 내부는 신경 쓰지 말고 요거를 우리가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면 요 배터리에 이제 V라는 이제 볼테이지가 주어져 있죠. 전이 차이가. 그럼 A의 전이하고 A 부분 전이 빼기 B 부분 전이 이 바로 A, B 사이 전이 차이죠. 전이 차이는 V로 주어지죠. 그래서 A 부분이 B 부분보다 전이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전기장이 쫙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전기장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 때문에 도선 안에 있는 전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 방향을 이렇게 I라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 도선의 총 저항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I 값이 정해지는데 거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이런 개념, 그래서 전기장을 우리 E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AB는 사실은 요 V의 양단이기 때문에 회로 전체를 보면은 요 이제 한 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리는 동안에 인테그를 전기장을 갖다가 전기장을 선적분하는 거죠. A에서 출발해 가지고
쑥 한 바퀴 돌려가지고 B까지 쑥 B까지. 요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만 빼고 도선으로 보면은 뭐 전체에 해당되죠. 여기에 바로 이제 V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V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전력은 누가 줬습니까? 배터리에 의한 기전력이죠. 기전력.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 안 그럽니다. 배터리에서 주어지는 기전력이죠. 근데도 놀랍게도 말이죠.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배터리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회로만 있는 거예요. C라는 회로가.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이제 통과하는데 이 자기장 바깥에도 있습니다. 밖에는 중요하지 않아죠. 그래서 자기 선속하는 게 있었죠. 아까 B, DA입니다. C의 내부면. 자, 요거를 자기 선속이라고 아까 이름만 지었는데 파이라는 심볼을 써가지고 C 내부 그 내부자 하나 쓸까요? C 내부면. 요 자기 선속 요렇게 정했을 때 요 값이 요 단위는 테슬라 곱하기 미터 제곱이죠. 근데 이 값이 만약에 시간 따라 변한다는 얘기는 파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 준 거죠.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이게 0이 아니죠. 만약에 파이가 상수로 똑같이 주어지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되죠. 근데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놀랍게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요 값이 바로 주어진 요 회로 C라는 회로 따라서 전기장을 이렇게 적분한 거 방금 우리 한 거죠. 요거는 이제 한 바퀴 돌린 거니까 뭐 통상 이렇게 동그라미 써줍니다. 이런 법칙이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요걸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엡실론 해가지고 이름하여 유도 기전력이다 그럽니다. 자, 요 식은 요렇습니다만은 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설명이 어떻게 필요하냐?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요 이제 그림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요 이제 C의 방향하고 적분 방향하고 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이너스 의미하고 C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C를 이렇게 잡고 B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봅시다. 이렇게 바깥에는 안 그리게 바깥에도 B 필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이죠. 요 적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요렇게 잡겠습니다. C의 적분 방향. C의 적분 방 여기 적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럴 E 다트 DL E를 선적분하는데 C 적을 때는 적분 방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요렇게 결부를 시켜서 생각하세요. 요렇게 했을 때 요 놈이 마이너스 D의 DT의 파이 C 내부면. 자, 참고로 C 내부면이 주어져 있죠. 내부면에서도 이제 내부면 적분할 때 면의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C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쪽이 이제 양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 그림상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적분 방향하고 요 적분 방향과 요 파이에도 적분이 있죠. 파이의 C의 내부. 요거는 뭡니까? 인테그럴 B 다트 DA 해가지고 내부면이죠. 요 내부면에 요 DA의 면의 플러스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이게 요거 이제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요 자그마한 면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벡터 방향을 요걸 양으로 잡은 거예요. 위쪽을. 아시겠죠? 그리고 B 필드 방향을 물론 B 필드가 꼭 이쪽 방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런 셋업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원래 B 필드를 가만히 이렇게 놔두고요. B 필드죠. 놔두고 B 필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질문 1입니다.
만약에 요 그림 같은 요 셋업에서 B의 값이 불변이다. 그럼 B가 불변이면은 파이 C는 C 내부는 이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겠죠? 시간과 무관하게 상수로 주어집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우변이 0이 되죠. 그래서 기전력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회로상에 배터리 같은 게 없다면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없음.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방향 이제 어떻게 체크하느냐. 만약에 요 B가 변합니다. 위쪽으로 B 값이 커진다. 예? 위쪽으로 방향을 고정한 채로 한 채 크기가 변한다 이거죠. 변하면은 요 파이 C 값이 말이죠. 내부면이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요 B하고 D의 방향이 똑같았죠. 근데 B의 크기가 커지면은 양으로 커지니까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DT분의 D 파이 C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C는 음수가 되어버리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테그럴 E 닷 DL이 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장하고 요 DL은 적분 방향이죠. 이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E의 방향이 요 그림이 보입니까?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요 적분 방향 있죠. 요 적분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방향이 적분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이 거꾸로 걸리니까 전류가 저쪽으로 흐르겠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I 전류.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요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이렇게 도는 배터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는 뭐 쉽겠죠. 두 번째를 따졌으니까 B 값이 위쪽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방향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크기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파이 값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면은 dt분의 d 파이 값은 네거티브가 되고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d 파이는 양수가 돼 가지고 이때는 E의 방향이 적분 방향이 됩니다. 적분 방향.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유도기전력이 전류를 이쪽으로 흘리게 하는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게 따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페르데이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한데 이 방향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얘기했고요.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응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르데이 법칙의 기본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